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수입 물자를 지키기 위해서 주 방위군이 등장한 장면인데요. 궁금한 것은 이미 미국 내에 도착한 진단키트를 지키려고 군대까지 동원된 것은 어디가 이상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메릴랜드주에서 한국 진단키트가 주 방위군이 동원되어 호의를 받은 사실이 보도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 사위라고 불리우는 호건 지사는 자신은 군대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주 방위군은 한국에는 생소하고 아무 때나 호출이 가능하지 않은 집단이기에 이에 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일반적으로 주 방위군은 주지사의 권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주 단위로 편성된 정식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 주 방위군은 소집이 가능하고 각종 위험 상황을 통제하기도 하며 자연재해 같은 국민들이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도움을 주거나 빠른 피난을 위한 교통정리 등 해당 주와 밀접하게 연결된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알고 있는 미군은 미국의 연방 군인인 것과는 달리 각 주별로 있는 군인인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라이브 인터뷰에서 기자가 한국의 진단키트 수송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호건 주지사는 이 진단키트는 금괴와 같이 중요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소중한 화물이었다. 주민 수천 명을 살려낼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포트 녹스 같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군사기지인 포트 녹스는 미 연방정부의 금괴 보관소가 있는 곳입니다. 또 군대까지 동원한 한 가지의 이유로 혹시 이것이 연방정부에 압수당하지 않을까 큰 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LA나 다른 주에서는 연방재난관리청이 갑자기 등장해 마스크 수백만 개를 먼저 가져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지사 간에 연방정부가 각 주가 힘들게 확보한 방역 물품을 눈치채면 언제 가져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한국 진단키트도 연방정부에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며 군대까지 동원해서 비밀 장소에 지킨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해 미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랐으며 우리가 필요한 민에게 전달하는 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도록 화물을 경비했다며 주의 경찰과 방위군을 동원한 배경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비밀 장소에서 주 방위군과 경찰이 함께 지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과정이 은밀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호건 주지사가 한국 진단키트를 수입했지만 FDA 승인에 막혀 쌓여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그에 관해 호건 지사는 삼엄한 수송 과정 가운데 있었으나 당일 FDA 승인이 났다고 전합니다. 다만 한국 진단키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면봉이나 시약 등 다른 장비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며 검사 수요를 맞추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비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던 한국 진단키트 수송은 메릴랜드의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경찰과 방위군의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금괴같이 소중한 아이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금 취급받는 현재 한국 진단키트 상황을 살펴보면요. 4월 7일 외교부에 따르면 126개국이 진단키트 수출이나 지원을 문의해왔고 25개국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진단키트 수출액은 올해 1월 작년 동기 대비 18%가 늘었고 2월엔 50.7%, 3월엔 117%로 날마다 배 이상 커지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미국 시장도 간단히 뚫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검사니 승인이니 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긴급 수출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계적인 확산 사태에서 각국은 속도전이라 여겨 한국 제품을 신뢰한 데다가 국가별로 중국산 키트가 대거 불량 판정이 나며 더욱더 귀한 몸이 되다 보니 생명을 구해줄 금괴 취급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태에서의 의료 물품을 공급하는 원투펀치 중에 세 개의 공장과 한국이 맞붙었으나 한국의 KO승이 된 셈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제 매체 및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수출 활성화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투자 자체도 늘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대로 한국이 홍보가 된 계기로 이번 확산 사태가 전화 위복이 된 것입니다. 미국 CDC는 2차 대유행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하여 한국의 진단키트는 더욱더 많은 수출량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 국민은 자숙 경찰이 되어서 서로 감시를 하는가? 최근 일본에서는 이런 반성의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결국은 시민 대 시민 감시 체제가 되면서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분석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베는 놀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끼리 감시하고 고발하는 이런 자숙경찰은 위험하고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반성하고 있지만 더 발전하고 있는 시민 감시 사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본 국민성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국가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러지 않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휴업 요청에 분명히 해당이 되지 않는 업종이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이 상황에서도 가게 문을 열었던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에 자숙해라 라는 벽보를 붙이는 것은 약과입니다.
유리창을 깨거나 엉터리 주소로 피자나 음식을 주문해서 골탕을 먹이는 것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한 사실을 라인에 게시하지 말아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인에서 친구들에게 일이 있어서 외출하고 왔다,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등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자숙하고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갑자기 자숙경찰이 되어서 시비를 걸고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만 있다 보니 트위터에서 자숙경찰이 되고 라인에서 자숙경찰이 되는 등 온종일 신고와 고발, 이간질로 하루를 보내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자 주간지 스파에서는 자숙경찰이 저소득층을 괴롭히고 있다, 결국 중류층과 저소득층이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거시 경제학자인 이이다 야스유키 씨는 시엘구 때문에 자산가 등 부유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도리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입었다, 중산층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이 상당히 높다, 주택 대출 이자나 양육비와 필수 생활비 등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 자금이 없으면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 저소득층은 그동안 고정비용 지출이 낮은 것은 맞지만 조금의 수입이라도 얻을 수 있는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 등 가게가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급속히 빈곤층으로 내려앉게 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거나 판매 가게 등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시장이 붕괴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동시에 빈곤층이 되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자인 영업 가게 등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결국 일본 국민들을 빈곤층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분명히 영업 자제 업종이거나 휴업 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게가 문을 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차별적인 비난과 폭력을 행하는 자숙경찰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이 자숙경찰은 약자만을 괴롭히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치가 이러한 목소리를 방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숙경찰은 전 국민이 경찰관이 되어서 시민 대 시민의 상호 감시 체제의 수렁에 빠져버렸다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자숙경찰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계속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자숙경찰은 개인 상점이나 영세 기업을 공격하는 거잖아, 결국 약자들을 왕따시키는 거지, 왕따를 정당화하고 있는 일본의 학교 체질이 자숙경찰을 낳고 있다, 심하다, 너무 슬프다, 이런 일본은 정말 싫다 라는 자각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게들은 더 당당하게 트위터 등을 통해 우리 영업한다 라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11시 30분에 오픈합니다. 자숙경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히 오세요. 디너타임은 17시부터 오픈합니다. 테이크아웃 합니다. 시일구를 이기는 푸드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학자들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자숙경찰 현상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숙경찰은 뇌과학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는데 정의의 이름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도덕의식과 우월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공동체의 목표에 공헌하지 않고 이익만을 얻으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자숙하지 않는 가게를 무임승차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도 일본 국민으로서 무임승차한다고 보는 것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프리라이더를 적발하고 정의로운 제재를 가하면 뇌의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어서 쾌락 물질인 도파민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의 중독은 국가나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더 고조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나 외국에서 시일구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해 신문에 부고를 내는 것은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위험하니 단단히 예방하고 조심해라 라는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시일구 때문에 결국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조심하지 않은 사람,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는 인식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전파자를 차별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뿌리 깊은 질병에 대한 차별의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비판과 분석이 계속되면서 자숙경찰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자숙경찰에 대한 국민성 분석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과거 태평양 전쟁 때 만들어진 도나리 구미를 언급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0년 일본 정부의 훈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도나리 구미는 전쟁에 대비해 국민을 구석구석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때에 전쟁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거나 국가에 협조하지 않는 주민들을 고발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주민들이 서로 집요하게 상호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본 국민성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나리 구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말단의 지역 조직입니다. 아베 정부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 이런 국민성을 만들면서 파시즘 국가에서의 히틀러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이런 분석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의 국민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경찰이 되어서 고함을 치고 유리창을 깨면서 집단적으로 우르르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